들어갑니다. 1문단 지급준비제도란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두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전체 예금 중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맡겨두는 것, 그것을 지급준비제도라고 일단 부르는 거고요.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된다 했으니까 이러한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이는 중앙은행이 정한다. 그리고 지급준비율에 따라 중앙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일정 비율 이상, 지급준비율 이상이 되는 돈을 중앙은행에 실제로 지금 맡겨둔 상태일 거고요. 그렇게 중앙은행에 맡겨진 금액을 우리는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예금자의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한다면 안 되니까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라는 맥락이겠죠. 모두 대출에 사용한다면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없고 예금을 인출해주지 못하면 은행의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대출에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은행의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비율, 지급준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두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둘까요? 일반적인 시중은행은 고객들이 맡기는 예금을요, 모두 다 100% 대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야 그거에 따른 대출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돈을 모조리 대출로 바로 써버리면 갑작스럽게 한 번씩 예금자가 큰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인출 요구를 했을 때 현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금, 바로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부는 지급준비금으로 떼두어야 한다라는 말이었고요. 지급준비율은 금융기관의 자금 상황이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시중은행의 대출은 예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지급준비율이 높아져서 예치해야 할 지급준비금이 늘어난다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은 낮아진다. 그렇겠죠? 예금을 대출로 쓰거나 지급준비금으로 킵해두거나 이니까 지급준비금으로 킵해둬야 되는 그 액수가 커질수록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라고 하길래 저는 이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계속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경우 통화량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이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진다는 얘기구나 라고 통일시켜 놓을 거고요. 반대로 지급준비금이 낮아지면 통화량이 늘면서 경기는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도 함께 커질 거예요. 이 문단, 지급준비제도는 본원통화의 발행액 이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신용창조와 관련이 있다. 신용창조의 개념정이 숨겨져 있었으니까 체크해 놓을게요. 신용창조. 본원통화의 발행액 이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원통화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당연히 그 뒤에서 설명을 더 해주겠죠. 본원통화는 지폐나 동전 등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한으로 공급한 통화를 말하며 이게 개념정이고요.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한으로 공급한 통화.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공급이 된다.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서 그것을 공급을 해줄 텐데요.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한은 중앙은행에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그 통화를 공급한다. 이때 공급되는 본원통화는 그 시중은행에 대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빌려주는 형태라면 사실상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양상으로 화폐를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원통화고요.
중앙은행이 1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면 1억 원만큼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본원 통화만큼의 통화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분명히 이 문단 첫 번째 줄에서요. 본원 통화의 발행액 이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신용창조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역시나 중앙은행이 1억 원만큼의 화폐를 새롭게 찍어내더라도 그것을 통해 늘어나는 통화량은 1억 원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신용이 창조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는 찍어낸 본원 통화 이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통화량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 외에도 시중은행에 예치된 금액도 포함이 되는데 이 금액은 실제 화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신용창조를 하게 되면 기록상 예치된 금액을 늘릴 수 있어서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다. 끊어갈게요. 실제 화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통화량이 있다는 얘기네요. 분명히 실제로 찍어낸 화폐의 양은 1억 원에 불과할지라도 그래도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통화량 개념이 따로 있어서 시중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걸 하게 되면 본원통화의 발행액 실제 화폐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기록상 존재하는 통화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신용창조를 하게 되면 기록상 예치된 금액을 늘릴 수 있어서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창조는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중에 대출해주고 그렇죠? 지급준비금은 킵해두는 금액이었으니까 이것을 제외한 만큼을 모두 시중에 제출을 해주고 그 뒤에 시중에 나간 돈이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면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계속해서 대출해주는 과정을 반복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을 3문단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3문단, 신용창조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1억 원의 본원통화를 발행하여 해당 금액이 어떤 은행에 전달되었다고 하자. 어떤 은행 체크해 놓을게요. 이 은행이 1억 원을 대출에 활용하면 1억 원은 현금이 되어서 시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1억 원의 본원통화를 어떤 은행이 받았습니다. 그 1억 원은 은행이 모조리 대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급준비금을 제외할 필요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하는 거 소소하게 주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급준비제도라는 건 전체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일부를 예치해 둬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였으니까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이 1억 원은 어떤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니까요. 본인이 대출받은 돈이라서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이란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튼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은행은 1억 원을 모조리 대출에 활용합니다. 그러면 그 1억 원을 누군가가 대출 받았겠죠. 대출받은 고객 A가 있다고 할게요. 그 A는 애초에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겠죠. 그 1억 원을 아마도 어떠한 대금을 치르기 위해 사용할 거예요. 대금을 치른다는 말은 1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빌려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A가 어떤 대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편의상 B라고 지칭할게요. 1억 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본인이 받은 1억 원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다시 이 은행에 모두 예금을 하게 된다인 거예요. 1억 원을 받았으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으로 자금 1억 원이 들어온 거니까 그 1억 원 중에서 지급 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새로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준비율이 10%인 경우였다면 1천만 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을 다시 대출에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최초로 발행한 본원통화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신용창조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죠. 처음에 1억 원을 대출을 해줬었고요.
그러고 나면 그 1억 원이 고스란히 예금으로 들어와서 10%를 차감한 뒤에 0.9, 9천만 원을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출을 또다시 다른 누군가가 받아서 은행에다가 지급을 할 테니까 0.9회에 또다시 10%를 차감한 만큼을 은행은 또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A에게 대출,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여서 지금 이 모든 숫자들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통화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용을 창조할 수 있고 신용 창조를 통해 늘릴 수 있는 최대 통화량은 본원 통화의 통화 승수를 곱한 것만큼이다. 곱셈 기호로 바꿔놓을게요. 이때 통화 승수는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눈 값으로 지급 준비율의 역수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의 정보 연결하시면 결국 최대 통화량이란 건 본원 통화의 지급 준비율의 역수 를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된다로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 나왔을 때 사칙연산이 나오면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하는 것, 이 적혀있는 변수들 간에 관계를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식에 의하면 지급 준비율이 높아질수록 최대 통화량은 낮아지는 거고요. 본원 통화는 높을수록 최대 통화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는 비례 반비례 관계를 제대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해요. 본원 통화가 높을수록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최대 통화량은 높아집니다. 나지문 1문단.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 경제성장, 소득분배의 개선 등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데 정책수단이 최종 목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한 효과를 낸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간 목표가 설정된다. 중간 목표로 설정되는 대상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야 했거든요. 첫 번째, 최종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정책 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간 목표의 대상이 잘 측정되어 하는 게 세 번째 특성. 잘 측정되어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들을 충족해 줘야 합니다. 통화량과 이자율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첫 번째 조건이었죠. 비교적 쉽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조건. 또한 측정이 쉽기 때문에 라는 세 번째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중간 목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문단,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앞에서 읽으셨던 거죠. 본원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원 통화의 공급량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통화량도 높아지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본원 통화를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재할인율 개념 체크하시면서 가지문에서 분명히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본원 통화를 공급받을 때 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일종의 대출 같은 형식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본원 통화를 빌리는 건 대출과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에게 대출 금리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때의 금리를 우리는 재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할인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게 지급하는 금리예요. 이자율입니다. 재할인율을 낮추어 본원 통화가 시중은행으로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끊어갈까요? 대출 이자가 낮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는다랑 똑같은 메커니즘이고요. 이런 경우라면 자금이 풍부해진 시중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 있어서
통화량이 더 증가하게 된다. 역시나 본원통화 공급량이 늘수록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본원통화는 신용창조에 의해 증폭되어 실제 발생된 것보다 통화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때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면 통화량의 증가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겠죠? 지급준비율을 높일수록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드는 거라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더라도 그 증가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작은 폭으로 증가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하여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기도 한다. 다른 방식이네요. 채권을 거래한다 하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통화량과 이자율이라는 중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특정한 목표치가 정해지면 그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통화량을 조절해야 할 테고 이자율을 조절해야 할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재할인율을 조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채권 거래를 통해서도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매입하면 채권 거래죠. 채권을 사들이면 민간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은 증가한다. 시중의 은행을 중앙은행이 사들인다는 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시중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말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통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통화량과 이자율이라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였던 거고요. 3문단, 경제정책에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수치를 원하는 범위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화량과 이자율을 동시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죠. 그림은 이자율과 통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언제나 그래프 보시면 X축, Y축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자율과 통화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 제로는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여기 있는 제로가 균형점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자율이 R0로 결정이 나 있다. MDY0, 이 점선을 가리키네요. 이 점선은 국민소득이 Y0일 때의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화폐 수요 곡선이고, 끊어갈게요. MD라고 적혀있는 아이들은 화폐 수요 곡선입니다. 그리고 MS0, 여기 있는 그래프는 통화량이 M0일 때의 화폐 공급 곡선을 의미한다. 통화량이 M0일 때의 화폐 공급 곡선 MS0였습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R0로 유지하는 동시에 통화량도 M0로 유지하려는 목표 E0, 이 지점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자.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유, 만약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면 화폐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여 MDY1이 된다. 지금 점선에서 실선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이요, 국민소득 증가에서 유발된 현상이네요. 이렇게 되면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계속해서 M0로 유지한다면 이제는 이 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어서, 그래서 이자율이 R1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되시네요. 통화량은 M0로 유지하고 싶고 이자율은 R0로 유지하고 싶은데, 국민소득이 변화하는 상태에서 통화량의 목표를 여전히 M0로 유지한다면 이자율이 바뀔 수밖에 없다인 거고요. 그런 거로 통화량과 이자율을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말이었어요. 4문단,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자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통화량과 이자율을 모두 원하는 수준으로 얻기는 힘들기 때문에 통화량과 이자율 중 어떤 것을 중간 목표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통화량은 경제정책 외에도 민간의 선택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자율에 비해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 통화량이 조절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적혀 있는 거 연결해 주세요. 아무래도 중간 목표는 우리가 이 문단에서 동그라미 2번 했던 성질, 정책 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둘 다 조절하기 쉬운 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조절하기 쉬운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밑줄 그어 놓을게요. 까지 본문이었고요. 문제 풀러 가시면 1문단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가는 시중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시중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체고요. 나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맞는 말이고요. 2번 가는 지급준비제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까지는 맞는 말. 나는 지급준비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지급준비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아니었고요. 중간 목표와 관련된 본질적인 한계에 대한 지문이었죠. 3번 가는 실제 화폐 발행과 무관하게 통화량을 늘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끊어갈게요. 실제 화폐 발행과 무관하게 통화량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 발행보다 더 커지는 신용 창조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가상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과정 마찬가지 가상의 얘기는 아니었고요. 4번 가는 지급준비제도가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나는 경제정책에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맞는 정답이고요. 5번 가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고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었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한계, 통화량을 조절할 때마다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는 있었지만 해결 방안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정책 당국이 중간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 맞는데 해결 방안을 설명한 적은 없죠. 2번 문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지급 준비율이 높을수록 시중은행은 단기간의 예금 인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아니죠. 오히려 예금 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 제도가 생긴 거니까 오히려 대응하기 쉬워질 거예요. 2번, 지급 준비율이 높아질수록 시중은행이 신용 창조를 통해 늘릴 수 있는 최대 통화량이 커진다. 우리가 가지문 마지막에서 정리했던 거 최대 통화량은 지급 준비율의 역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급 준비율 자체와는 반비례 관계였고요. 고로 지급 준비율이 높아질수록 최대 통화량은 오히려 작아질 거예요. 3번, 신용 창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시중은행이 공급받은 본원 통화의 양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본원 통화의 양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요. 본원 통화의 양에 비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신용 창조였죠. 4번, 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하는 거 정확하게 가의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적혀 있었던 현상이에요.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4번 선지가 맞는 말. 5번, 예금자는 시중은행이 지급 준비율에 따라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예금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이라는 내용은 알 수 없는 거고요.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지, 예금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제약 내에서만 예금 인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예금자는 본인이 넣어놓은 모든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문제. 나의 기억에서 미음을 가와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지급 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정해지므로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 말. 지급 준비율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지급 준비율이고, 그것이 중앙은행에 의해 정해지는 건 맞는 말. 그런 거로 통화량은 비교적 쉽게 중앙은행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네요. 2번.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니까 대출과 유사해서 대출금리를 우리가 지급하듯이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 3번. 지급 준비율이 일정한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본원통화의 양이 많을수록 시중은행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 맞는 말이죠? 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늘어난 상태니까 당연히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4번.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채권을 매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위축되는 건 통화량이 부족해지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가의 일문단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으니까,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우리는 통화량을 다시 늘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통화량을 늘리려면 채권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매입해야 하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말. 5번. 시중은행이 대출을 시행하여 시중으로 현금이 나가더라도 그 금액이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의 한계가 생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가 가지문에서 읽었던 신용창조의 과정은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대금을 은행에 다시 예금으로 예치를 해야 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 자금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 자금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민간의 선택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민간의 선택까지 중앙은행이 통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목표 중에서도 통화량보다는 이자율을 우리가 중간 목표로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4번 문제. 가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뱅크런은 고객들의 예금 인출 수요가 갑자기 높아져서 시중은행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현상으로 세모해 놓을게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급준비금 제도를 시행하는 거였죠.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준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시중은행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한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해결하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해줬던 자금을 회수할 거예요. 이로 인해 채무자의 부담이 높아지고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채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렇겠죠? 파산하는 채무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남아있는 채무는 다른 은행에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 뱅크런 때문에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고요. 또한 개별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다른 은행의 예금자들도 예금을 인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연속적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인 거고요.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제도가 지급준비제도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1번 선지,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시중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겠죠? 지급준비율이 낮았다면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자금이 지금 적은 상태니까 그럼 당연히 이하에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더 쉽게 유발이 됐을 거예요. 2번, 재할인율이 낮아져서 본원통화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시중은행이 더 많은 대출과 예금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재할인율이 낮아져서 이때 이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게 통화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였고요. 재할인율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본원통화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지는 거라서 더 많은 대출을 시행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럴 수 있으니까요. 대출액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 대출을 통해서 받아간 돈을 예금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요. 예금액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3번 선지. 뱅크런이 발생하여 디플레이션이 예견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시중의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버리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였고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가지문 1문단에서 읽었던 거 우리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번 선지 역시 맞는 말. 4번, 정부가 통화량의 감소를 중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한 상황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파산하는 채무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미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감소한 상태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뱅크런이 발생해버리면 채무자들에게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는데도 한계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시중의 통화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게 디플레이션이니까 이미 통화량이 감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시중의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더 심각성이 커질 수 있다로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5번, 정부가 뱅크런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급 준비율을 낮게 유지하여 신용 창조로 늘어날 수 있는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 보기 첫 번째 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뱅크런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지급 준비율을 높게 유지를 해둬야 합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고객들의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 수요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급 준비율을 높게 유지했다면 그러한 인출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용창조로 늘어날 수 있는 통화량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급 준비율 자체는 높게 유지해 두어야 합니다. 5번이 틀린 거. 5번 문제, 나의 그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나에 있는 그림 기억나시죠? X축의 통화량, Y축의 이자율, 그리고 화폐 수요 곡선, 화폐 공급 곡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1번 선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상황,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우상향하는 이동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중간 목표로 설정한다면 통화량을 늘려야 하겠군. 주어진 이자율 목표는 더 낮추고 싶어요. 이자율을 낮추고 싶으면 무조건 통화량은 늘려야 합니다. 그래프 자체가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말. 2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을 중간 목표로 삼는다면 마찬가지 국민소득은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화량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였다면 이자율은 이 그래프를 쫓아서 위로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을 중간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자율은 낮아지게 되겠군.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전 점에 비해서 이자율은 당연히 높아져야 하니까 2번 선지가 틀렸다 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3번, 통화량이 유지된 상태에서 국민소득이 Y1보다 더 증가한다면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MDY1보다 위에 위치하겠군. Y0에서 Y1으로 증가할 때 우상향으로 이동했었으니까요. 당연히 거기에서보다 국민소득이 더 증가한다면 화폐 수요 곡선은 또다시 우상향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맞는 말. 4번,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을 중간 목표로 설정한다고 했을 때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면 통화량을 늘려야 하겠군.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자율 유지가 목표라면 새로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당연히 똑같은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려야 하겠군. 당연히 맞는 말. 5번, 국민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국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수요 곡선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공급 곡선 이것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화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여 이자율은 낮아지겠군. 맞는 말이네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